우리는 쉬어갈 곳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 안 작가의 서재. 한강 단편소설 파란 돌. 여자였으면 좋겠다고, 때로는 자신이 여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신은 나에게 말한 적이 있지요. 퍽 진지한 어조에서 나도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남자를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싱크대에서 스프레이통에 물을 채우던 당신의 얼굴에 웃음이 어렸습니다. 찬 물방울이 얼굴에 튀자 조금 얼굴을 찌푸리며 당신은 대답했습니다. 몇몇을 제외하곤 남자랑은 친구도 잘 안 돼. 웃음 띤 얼굴로 수도꼭지를 잠그고는 당신은 조금은 진지해진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자가 월경을 한다는 것, 피를 흘리며 아이를 낳는다는 걸 생각하면 경이로워. 그러니까 생명은 언제나 피 속에서 시작되는 모양이지. 초등학교 3학년 때 코피가 멈추지 않아 처음 응급실에 실려간 이후 평생토록 피는 당신에게 특별한 강박관념이었죠. 그때 문득 나는 당신의 병과 당신을 어디까지 분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신의 성격, 당신의 말투, 당신의 걸음걸이.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것은 당신의 병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프지 않았다면 하고 상상하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픈 당신을 지워버린 뒤에 남은 당신의 정수, 그 위로 지층처럼 겹겹이 쌓아왔을 또 다른 당신의 모습들은 내가 알던 당신과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달랐을까요? 몇 해 전 아이를 낳았을 때 생명은 피 속에서 시작되는 모양이라던 당신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50일 가까이 그치지 않는 피를 가랑이로 흘리고서 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아마 부러워했겠죠. 봄볕에 얼굴이 가무잡잡하게 그을린 또래보다 키가 큰 편이고 유난히 목소리가 짜랑짜랑한 6살 난 아들은 지금 안방에서 담요를 감고 잠들어 있습니다. 키에 비해 마르고 잔병 치레를 하는 편이어서 1년 넘게 소아천식 치료를 받고 있어요. 밤과 낮들이 뒤엉켜 날짜도 확실하지 않은 지난해 그날, 파르스름한 새벽이 점점 밝아지며 나무들이 연두빛을 되찾는 찰나 나는 노끈을 말아진 채 산비탈에 서 있었습니다. 잎사귀들의 색채가 그토록 명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여린 연두빛이, 푸르러진 초록빛이, 수없는 겹의 그 색채들이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몸 구석구석을 멍들이며 시큰시큰하게 부딪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깨면 약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퍼뜩 머리를 스친 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듯 나는 돌아서서 아파트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땅과 머리가 심장 뛰듯 함께 흔들리며 울렸습니다. 1층 현관에 이르렀을 때 돌아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입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관 앞에 차가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나는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고 방금 무엇을 저지르려고 했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옷이 얇아 곧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부삽을 들고 나오던 경비 아저씨가 나를 보고는 놀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고요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 5층에 내렸습니다. 잠그지 않고 나온 현관문을 당겨 열자 그 사람이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 7년여의 시간을 함께 살았던 남자, 3시간 전에 내 목을 조르다 말고 안방에 들어가 잠들었던 사람. 다시 현관문을 열고 나가야 하나 생각할 때 아이가 깨서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신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울먹이며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디 안 갔어? 어디 갔었잖아. 다 알아. 아이의 기침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수그러질 때까지 나는 아이의 경련하는 몸을 껴안고 손바닥으로 등을 문질렀습니다. 왜 그 순간 선명하게 떠올랐던 걸까요? 작업실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는, 오직 상상 속에서만 보았던 당신의 뒷모습이, 긴 듯하던 머리칼과 좁은 어깨, 늘 먹자국이 번져있던 낡은 면바지가 당신의 뒤통수에 피가 고여 있었다고, 5천이 채 되지 않는 혈소판 수치 때문에 피를 뽑아내는 시술도 받지 못했다고, 사흘 만에 학교에 나타난 친구는 입술을 물었었습니다. 그래서라고 나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너 바보야? 뒤통수에 피가 고여 있었대. 작은 우유팩 하나만큼 고여 있었다고. 내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러 갔을 때 이미. 친구의 충혈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나는 멍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기 어린 손놀림으로 전화번호들을 누르던 그 오전,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은 당신의 목소리였을지도. 내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부드러웠지요. 실은 일부러 못 들은 척해 2번 부르게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처음 가슴이 두근거린 게 언제인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처음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이 언제인지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당신의 얼굴이 내 눈앞에 어딘가에 어렴풋한 그림자처럼 자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미 모든 사물 위로 아련히 어려있고, 놀라 눈을 감으면 어두운 눈꺼풀 위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 느낌이 강한 슬픔과 닿아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나는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느낌이 강렬해진 늦봄, 나는 당분간 당신의 작업실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 앞에서 떨리는 손, 둘 데 없는 눈길, 시시로 달아오르는 뺨, 무엇보다 당신의 옆얼굴을 볼 때마다 날카로운 꼬쟁이 같은 것에 꿰인 듯 가슴이 찔리는 통증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신에게 가지 않자 깊기만 하던 가슴의 통증이 마치 넓게 도려내어진 듯 숨벅거려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당신을 찾았을 때 나는 얼마간 체념한 채 당신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선을 들키는 한이 있더라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토록 내 마음을 괴롭혔던 사람인지, 할 수 있다면 나를 단번에 실망시킬 구석을 찾아내 그 이상한 고통을 통째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팠니? 나도 모르게 떨리는 손이 가슴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슴뼈 사이 오목한 곳, 어떤 장기도 없는, 그렇게 아파보기 전에는 그런 장소가 몸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곳이었습니다. 당신은 잠시 우두커니 서 있다가 손을 뻗어 내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담담하게 무언가를 위로하듯이. 격렬한 비참함과 환희가 동시에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 혼란한 순간 내가 희미하게 깨달은 것은 그 모든 고통이 아마도 당신을 통해서만 달려질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한동안은 다른 방식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격동과 괴로움은 여전했지만 처음처럼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주어서 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신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의 싹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다 말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나를 지켜보던 당신의 눈과 마주치거나,
새로 산 먹을 나에게 건네는 당신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것처럼 보이거나 시험이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오랜만에 당신을 찾았을 때 당신의 얼굴이 수척해진 것처럼 보이거나 그러나 그 모든 싹들은 너무나 혼연스러운 당신의 태도 속에 녹아 들어가 당신이 잘못 보거나 잘못 느낀 거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루한 장마가 열흘 가까이 이어지던 초여름 오후였습니다. 나는 이듬해 지원하기로 마음먹은 대학에 재직 중인 화가의 화집을 펼치고 인물화 한 점을 모사해본 뒤 싱크대에서 붓을 씻고 있었습니다. 감자 쪄먹을까? 반쯤 번져나간 흰 불꽃의 형상을 내려다보며 멀찌감치 서 있던 당신이 물었습니다. 나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에 가서 네가 가져올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그냥 안 먹을래요.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제 우산 쓰고 언제 감자 가져다가 내 말에 당신이 운을 맞췄습니다. 언제 씻어서 언제 물 붓고 나는 붓을 걸어놓고 선선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감자 가져오는 것까지만 할게요. 당신은 싱크대로 걸어와서 양은 냄비를 꺼내 주었습니다. 몇 개나? 글쎄, 넌 출출하지 않니? 나는 냄비를 받아들며 다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신 것은 갑자기 당신의 손이 내 이마에 얹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머릿속에서 불이 꺼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가 영뜨하게 생겨서 당신이 말을 더듬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감자 가져올게요. 내가 막 돌아서려는 순간 당신은 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어깨를 안고도 당신의 몸은 내 몸에 닿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물건을 만지는 듯 당신의 팔에는 얇은 손바닥만큼의 무게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밤의 나무들은 여전히 검고 묵묵합니다. 얼마 안 있어 검푸른 새벽빛이 내리기 시작하면 두렵도록 비밀스러운 저 내부가 소리 없이 열리며 나무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겠지요.
그 짧은 시간을 건너 아침이 오겠죠. 어떤 비밀 따위도 애초에 없었다는 듯 태연히 서 있는 우리는 나무들이 남겠죠. 쉬어갈 곳이 언젠가 그 경계에 귀신처럼 서 있는 새벽나무를 그리고 싶습니다. 서재. 이제 나는 예전에 당신에게 보여준 그림들처럼 보이는 대로의 형상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릴 나무를 당신이 본다면 나무가 너를 닮았구나 하고 말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장 그것을 그릴 수는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1년을 돌아왔을 뿐이니까요. 각진 옷끈을 서랍에서 꺼내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진작 몇 번이고 버리려 했지만 만질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두었던 거였습니다. 1년 가까이 그건 내 방에 숨어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실은 잔인한 사람. 처음 그것을 적당한 길이로 끊으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서리가 각이 져서 살에 파고들 때 아프겠구나. 노끈은 물론이고 비슷한 형태의 긴 끈들을 아직 견디기 어렵습니다. 선물을 포장하는 리본이나 줄자 같은 것을 어쩌다 아이가 가지고 노는 걸 보면 소스라치며 빼서 높은 선반에 올려놓아 버립니다. 왜 그래? 리본 제조하는 거란 말이야. 엄마는 리본이 무서워서 그래. 되도록 밝게 내가 대답하면 아이는 깔깔 웃습니다. 호랑이가 제일 무서운 사람도 있고 악어가 제일 무서운 사람도 있지. 엄마는 끈이 제일 무서워. 아이는 의기양양하게 나를 타이르듯 말합니다. 호랑이가 무섭지. 끈이 뭐가 무섭다고 그래? 나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래도 끈의 기억은 괜찮습니다. 잠든 지 채 10분이 되기 전에 목줄기에 느껴지는 손의 감촉, 따뜻한 첫 열기와 악력의 기억에 비하면 말입니다. 1년을 돌아와 이만큼 희미해졌다면 10분씩의 선잠이 간신히 30분씩으로 늘어왔다면 기억을 등지고 나아가야 할 길은 얼마나 멀까요? 얼마만큼 무엇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넘어갈 수 있기는 한 걸까요? 그렇게 몸서리치며 깨고 나면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덩어리져 스멀거리는 어둠의 틈과 마디들을 헤아리며 잠을 청합니다. 그러다 가끔은 당신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문 밖으로 빗소리가 추적추적 들려오던 그 오후, 두려워하는 두 입술이 만나던 순간을, 두 사람 모두 입술을 벌리지도 못한 채 서로의 부드러움이 떠날 것이 두려워 뛰는 심장들을 맞붙이고 있었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그 입맞춤 이후 나는 어떤 남자에게서도 더 이상의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흥분과도
무화경의 희열과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나이만 먹은 소년이었던 당신의 겁먹은 손이 숨죽이며 내 뺨에 머물렀던 순간을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떨어지고 우리는 손을 잡고 비스듬히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아파서 힘들었던 적은 없어요? 화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텐데 작은 피멍이 든 당신의 손등을 내 뺨에 가만히 쓸며 나는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가볍게 웃었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당신의 장난스러운 얼굴을 향해 함께 웃어줘야 하는 건지 나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너만한 나이였어. 스테로이드 제제로 2년 넘게 치료해도 듣지 않고 부작용으로 온몸은 씨름 선수처럼 부풀어 올랐지. 그렇게 육중한 몸으로 상처를 내지 않으려고 절절매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는 게. 말을 아끼려는 듯 당신은 다시 웃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밤 꿈을 꿨어. 꿈에 보니 난 이미 죽어 있더라고. 얼마나 홀가분했는진 몰라. 햇볕을 받으면서 공중공중 개울가를 걸어갔지. 개울을 들여다봤더니 바닥이 투명하게 보일 만큼 물이 맑은데 돌들이 보이더라고. 눈동자처럼 말갛게 씻긴 동그란 조약돌들이었어. 정말 예뻤지. 그 중에서도 파란빛 도는 돌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주우려고 손을 뻗었어. 당신은 반짝거리는 눈으로 벽에 걸린 당신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우주 공간에서 방금 폭발했거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별의 형상을, 그러니까 당신의 얼굴을. 그때 갑자기 안 거야. 그걸 주려면 살아야 한다는 걸.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걸. 빗소리가 추적추적 귀에 감기고 여전히 당신은 서력한 손을 나에게 맡긴 채 당신의 그림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용감하게 당신의 입술에 다시 내 입술을 포개었을 때 당신은 내 등을 껴안고 잠시 떨었죠. 그리고는 가만히 내 몸을 밀어냈습니다. 여기까지. 당신은 상규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뺨을 쓸어내리는 당신의 먹묻은 손에 나는 한 번 더 입맞추었습니다. 어서 커. 당신이 웃으며 건넨 말에 우리는 함께 오래 웃었죠. 웃음 끝에 당신은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궁금해. 네가 어떻게 나이를 먹어갈지, 늙어가는 모습은 어떨지.
조금씩 무엇인가 몸속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계절 한 계절의 시간들이 차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해 여름 이곳으로 이사한 뒤 처음으로 운동장을 달렸을 때는 한 바퀴도 다 뛰지 못했습니다. 허파와 심장이 모두 터져버릴 것 같아서요. 아이가 있을 때는 아이와 함께,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혼자서 하루에 반 바퀴씩 늘려갔습니다. 5바퀴를 쉬지 않고 뛰고 난 오후, 운동장을 빙 둘러 심어진 나무들을 세어보았습니다. 키 큰 자작나무들이 모두 22그루였어요. 다 세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뭉클뭉클한 흰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림들에 제목이 있느냐고 내가 물었을 때 당신은 하늘이라고 대답했죠. 두 번째로 입원했던 12살 때 너무 심심해 종일토록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그곳이 얼마나 가슴 뛰는 공간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평생토록 여행다운 여행 한번 해본 적은 없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꿈틀거리며 변하는 형상과 색채들이 경이롭다고 당신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보던 어느 순간 영원과 무언 같은 것을 생각이나 느낌이 아닌 몸으로 알게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그것들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내가 말하자 당신은 심상하게 대답했죠. 그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리고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눈가에 가득 잔주름을 만들어 웃었죠. 먹빛 하늘이 서서히 밝아집니다. 이렇게 푸른 빛이 실핏줄처럼 어둠의 틈으로 스며들 때면 내 몸속의 피도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의지, 내 기억, 아니 나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워집니다. 한 차례 파도가 밀려나간 사이 잠깐 드러난 부드러운 모래펄처럼 우리가 여기 머무는 시간은 짧은 순간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문득 당신의 그림이 보고 싶어집니다. 어쩌면 시간이란 흐르는 게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그때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그 시간에 당신과 내가 빗소리를 듣고 있다고요. 당신은 어디로 간 게 아니라고요. 사라지지도 떠나지도 않았다고요. 언젠가부터 당신과 동갑인 남자를 만날 때마다 세월이 변화시켰을 당신의 얼굴을 막막하게 그려보던 버릇을 버린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물어도 되겠죠? 거긴 지낼만 한가요? 빗소리는 여전히 들을만 한가요? 영원히 가져오지 못하게 된 감자 생각은 잊었나요? 오래전 꾸었다는 꿈속의 당신, 부풀어 오른 팔로 파란 돌을 건지고 있나요? 물의 감촉이 느껴지나요? 햇빛이 느껴지나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나요? 나도 여기서 느끼고 있어요.